안녕하세요. 월가 아재입니다. 자가격리돼서 수염도 안 깎고 매일 같은 옷 입고 올드보이처럼 영상만 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현재 기본편 강의의 두 번째 시리즈 다양한 금융상품들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금융상품을 이 시리즈에선 크게 12가지로 나눴고요. 지난 편에 외환했으니까 이제 주식, 채권, CDS, 코인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인,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대해서 간략히 다뤄보겠습니다. 사실 고민을 좀 했어요. 코인을 굳이 다뤄야 하나. 아마 많이 아시다시피 저는 비트코인에 부정적인데 또 비트코인 까면 부정적으로 반응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굳이 다룰 필요가 있나 싶었는데 그래도 요즘 워낙 새로운 대안 상품으로 크기가 커져서 금융상품 시리즈에서 빼놓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들고 있는 분들이면 오늘 좀 탐탁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하나의 개인적인 의견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제는 탈중앙화의 허상, 중국이 지배 가능한 비트코인. 근데 제가 암호화폐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건 아니에요. 제 뷰를 요약하자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이고 암호화폐의 미래에 대해서도 긍정적인데 비트코인에 대해서만 조금 부정적입니다. 블록체인은 혁신적인 기술이 맞고 장기적으로 산업계에 많은 변화를 가져와 줄 것이라 믿고요. 암호화폐도 많은 잠재성을 가지고 있으며 효용 가치가 크다 생각해요. 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좀 제도적 보완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은 투기 자산일 뿐인데 근본적인 결함들로 인해서 장기적인 통화의 대안도 될 수 없고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도 큰 매력이 없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먼저 아주 간단히 블록체인이란 무엇일까요? 엄밀히 말하면 블록체인과 분산 원장 두 가지 다른 기술이에요. 중앙에서 기록되는 게 아니고 분산되어 기록되고 검증되는 형태죠. 예를 들어 철수가 영희한테 송금을 하면 그 송금했다는 사실을 보증을 받아야 하는데 기존의 시스템에서는 은행이나 정부가 그걸 보증해 줬다면 이 분산원장 시스템에서는 철수가 영희에게 송금했다는 사실을 모든 참여자들에게 알려주고 모든 참여자가 기록을 갖고 있음으로써 보증을 하는 방식이죠. 이러한 블록체인은 세 가지 중요한 특성이 있습니다. 컨센서스는 모든 참여자들이 블록체인의 데이터에 대해 합의를 한다는 점. 그 다음 persistence는 한번 기록된 데이터는 절대로 삭제될 수 없다는 점. 그런데 예외는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liveness. 미국에서는 liveness라고 발음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누구든지 블록체인에 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다는 점. 물론 이것도 예외는 존재해요. 이게 실제로 어떻게 기술적으로 구현되는지에 대해서 블록의 구성, 해시 펑션 등등에 대해 오늘 세세하게 이야기하기보다는 투자자의 관점에서만 이야기를 하려 해요. 제가 사실 오늘 이 영상을 찍으려고 올해 초에 스탠포드에 돈 내고 블록체인 수업을 들었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테크니컬 부분들을 정리해 놓긴 했는데 하다 보니까 아니 이게 엔지니어나 개발자들에게는 흥미로워도 제 채널 독자분들께는 별 효용이 없는 좀 TMI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패스하고 그냥 바로 투자자 관점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장에 유동성이 넘쳐나서 도지코인도 수백 %씩 오르는 마당에 감히 비트코인이 오를 거다 내릴 거다 예측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해 부정적인 편이에요. 그 이유로는 7가지 정도가 있는데 1번, 비트코인은 암호화폐 중 가장 원시적이고 불완전한 형태라는 점. 2번, 비트코인은 완벽히 대체 가능하다는 점. 3번, 비트코인은 친환경적이지 않다는 점. 4번, 비트코인이 내세우는 탈중앙화라는 것은 허상이고 사실상 중국이 이론적으로는 지배할 수 있다는 점. 5번, 비트코인은 탈신뢰, 탈정부가 아니라는 점. 6번, 비트코인 보유는 익명이 아니라는 점. 7번, 비트코인은 유동성의 하수 종말 처리장일 수 있다는 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은 암호화폐 중에 가장 원시적이고 불완전한 프로토타입이에요. 거래로 사용된다고 하는데 1초에 체결 가능한 거래가 5건도 안 됩니다. 신용카드 시스템이랑 비교하면 비자카드는 초당 1700건 이상을 체결해요. 그래서 이런 확장성에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블록 사이즈를 증가시킨 것이 비트코인 캐시라는 코인이죠. 그런데 거래를 네트워크에 전파하는 릴레이 타임 때문에 블록 사이즈를 늘릴수록 포크할 때의 문제, orphan block이라는 문제에 취약해지고 더블 스펜드 어택 등의 보안 문제에도 취약해져요. 다 하실 필요는 없는데 라이트닝 네트워크라는 것도 또 하나의 해결책인데 이것도 불완전한 해결책이죠. 채널을 펀딩해야 하는 문제, 오프라인에서 체결이 안 되는 문제, 프라이버시 문제, 그리고 일부 국가에선 법적 문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비트코인의 확장성 문제는 아직 완벽히 해결되지 못한 문제예요. 그래서 요즘 많이 회자되는 이야기가 비트코인은 거래되는 화폐라기보다는 디지털 금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그런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만 보게 되면 너무나도 많은 대안들이 존재하게 돼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가치 저장 수단으로 사용하려면 수백 개의 코인 중에 왜 비트코인이어야 되냐는 거죠. 이에 대해서는 브랜드와 네트워크 효과를 근거로 둡니다. 가장 먼저 널리 알려지고 제도권에 진입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네트워크 효과는 제 생각에 비트코인이 단순한 가치 저장 수단이 아니라
폭넓게 통용되면서 화폐 역할을 해줘야 유지가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SNS가 페이스북을 대체하기 힘든 이유는 이제까지 포스팅 히스토리나 친구 몇 개가 뿌리처럼 얽혀 있어서 그 전체가 옮겨가지 않는데 개인만 옮기기엔 비용과 불편함이 크기 때문이죠. 또 다른 예로 새로운 메신저가 카카오톡을 대체하기 힘든 이유는 내 친구들이 다 카카오톡을 쓰기 때문이죠. 이용 면에서 뿌리처럼 얽혀야 네트워크 효과가 진정으로 나타난다고 봅니다. 뭔가 내가 이 플랫폼에서 다른 플랫폼으로 가는 비용이 있어야지 진정한 네트워크 효과지, 그냥 많이 쓴다고 해서 네트워크 효과가 효용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투기 자산의 역할과 가치 저장의 역할만 한다면 그 뿌리가 존재하질 않아요. 다시 말해서 내가 결제도 비트코인으로 하고 친구끼리 밥 먹고 서로 송금도 비트코인으로 하고 그렇게 한다면 네트워크 효과가 뿌리를 내리는데, 그냥 신용화폐 가치 하락이랑 인플레 대비해서 암호화폐 지갑에 비트코인을 넣어놓거나 거래소에 예치해 두기만 하면 그보다 더 나은 대안을 찾았을 때 아무 망설임 없이 옮겨도 아무런 코스트가 안 들고 그냥 상관이 없는 거죠. 아까 전에 확장성 문제가 완벽히 해결이 안 되는 상황에서 확장성 문제가 해결된 코인이 있다면 옮겨가지 않을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차기 주자가 이더리움이라 생각해요. 이더리움도 비자 카드에는 비할 바가 아니지만 그래도 비트코인보다는 몇 배로 체결 속도가 빠르고 스마트 계약의 기능과 각종 덱들, 그리고 알고리즘 개선 속도,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비트코인을 압도한다고 봐요. 무엇보다도 이더리움은 디파이 등을 통해서 실생활에 얽히기 시작하면서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에서 다른 화폐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코스트가 형성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더리움 대신 비트코인을 홀딩할 이유는 정말 단 한 가지도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격차는 좁혀지면서 지금 시가총액도 비트코인 절반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고 이더리움은 디지털 오일이라는 비유를 하기도 하는데 전 그건 억지라고 봐요. 금과 원유는 각각 특징과 효용이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의 모든 효용은 고스란히 이더리움의 부분 집합이에요. 금 대 원유가 아니라 그냥 9세대 암호화폐 대 개선된 암호화폐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암호화폐계를 어떻게 보냐면, 중심되는 화폐 면에서는 적어도 기술적으로 더 개선된 2인자가 기존의 시가총액 1인자를 제치면서 기존의 시가총액 1인자는 몰락하는 그림, 그게 계속 순환하면서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 순환이 언제 끝날 것인가? 1위를 탈환한 암호화폐가 충분히 뿌리 내려서 네트워크 효과를 누릴 수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뿌리 내린다는 것은 보유자의 일상생활 속에서 충분히 스며들어서 쉽게 대체하기 힘들게 되는 거죠. 지금 제 관점에서 비트코인은 전혀 뿌리 내릴 기제가 없고 이더리움은 상당한 가능성이 보인다고 생각해요. 그게 암호화폐계의 중심이 되는 화폐에 대한 뷰이고, 이제 그 주위로 크고 작은 프로젝트들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생태계가 형성되겠죠. 세 번째로 비트코인의 부정적인 이유는 친환경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런 암호화폐들이 거래들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대표적인 것은 작업증명 방식과 지분증명 방식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비트코인 채굴을 한다고 하는 건 작업증명이죠. 일정 난이도의 퍼즐을 풀어서 블록을 생성하는 거고 연산 능력에 비례해서 권한을 획득합니다. 반면 지분증명은 보유 자산에 따라 권한을 획득하는 건데 이더리움이 이걸 사용합니다. 지분증명 방식도 단점이 있지만 비트코인이 사용하는 작업증명 방식의 최대 단점은 어마어마한 비용과 에너지 낭비가 생긴다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사용하는 에너지가 이미 스위스 같은 국가를 넘어섰죠. 문제는 그 에너지 소모가 전혀 쓸데없는 해시 퍼즐을 푸는데 낭비된다는 거죠. 뭔가 생산적인 퍼즐을 푸는데 쓰이는 에너지가 아니에요. 앞으로 ESG, 친환경이 화두가 되면서 이런 점도 충분히 비판거리라 보고요. 또 지분증명은 코인의 51% 이상 있어야 네트워크 공격이 가능한데 작업증명은 채굴, 즉 연산 능력의 51%가 있으면 조작이 가능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비트코인 마이닝을 누가 지배할까요? 채굴을 위해서는 방대한 토지와 값싼 전기, 그리고 수많은 R6 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데서는 전기 비용 때문에 손익분기를 넘으려면 비트코인이 비싼 가격을 유지해 줘야 돼요. 그런 점 때문에 통계치로 보면 약 65%의 마이닝이 중국에서 이루어집니다. 좀 더 최근 추정으로는 75에서 80%가 중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중국이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지배하거나 무너뜨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019년 중국이 암호화폐를 규제하면서 채굴 산업도 제재하다가 돌연 채굴만 재개한 이상한 움직임도 보이면서 기사화가 되었죠. 이건 프린스턴 대학의 논문인데 중국의 이런 비트코인 공격 가능성에 대해 분석하고 있어요. 중국도 요즘 저탄소 친환경 정책 추진하면서
네몽고의 채굴장을 지난달 셧다운 시켰는데 그게 약 8% 정도거든요. 그걸 제외해서 아직도 60에서 70% 채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죠. 반면 미국은 7%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이론적 가능성일 뿐이고 중국이 비트코인 시스템을 무조건 컨트롤할 거라는 주장은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이론적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건데 적어도 사토시 탈중앙화, 탈정부화 구상은 실패했다는 게 명확하죠. 그렇게 비트코인을 흔히 trustless, stateless 시스템이라 하는데 신뢰가 필요하지 않고 정부 관여가 없는 시스템이란 뜻이죠. 신뢰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정부나 어떤 중앙화된 주체에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은 니힐리스트들의 로망이긴 한데 우리가 국가라는 집단에서 사는 한 탈정부라는 건 허상이에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정부 규제를 벗어난 인터넷 네트워크 상에 있어도 결국은 그것이 그저 비디오 게임처럼 존재하는 게 아닌 이상 어딘가 우리 현실과 접점이 있어야 하거든요. 거래소를 통해서든 환전소든 페이팔이든 현실과의 접점을 통해 나의 자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 원하면 정부가 규제가 가능합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오해는 비트코인이 익명성이 보장된 시스템이란 거예요. 그런데 비트코인은 익명, 즉 어너니머스 시스템이 아니라 준익명이라고 하나? 수도니머스 시스템이에요. 각 유저들에겐 퍼블릭 주소가 있고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IP 주소와 계좌를 특정 가능하고 종국적으로 실명으로 추적이 가능합니다. 지난번에 로버트 뮬러가 러시안 해커들을 추적한 것도 결국은 비트코인 거래 내역을 통해 특정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사토시 실패한 이상이자 초기 프로토타입이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이건 좀 저만의 뇌피셜이자 하나의 작은 가능성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데 지금 코인 시장에서 정말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하루 평균 800만 불의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 정부가 굉장히 소극적인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아주 장기적으로 10년, 20년을 보면 현재 페트로달러 기축통화 시스템을 버려야 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지만 지금 단기적으로는 미중 패권 전쟁 시작하려는 시기에 달러가 너무 흔들리는 건 좌시하기 힘든 일인데도 그 대안으로 떠오르는 암호화폐를 내버려 두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코인 시장이 지금 미국 정부와 연준에게 주고 있는 효용이 있어요. 전례 없는 부양책과 지원책 때문에 엄청난 유동성이 풀렸죠. 그렇게 푼 이유는 소비를 진작시키고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였는데 그러한 필수 소비 등으로 돈이 가고 나서 많은 잉여 유동성이 남았죠. 그런 잉여 유동성들이 금융자산으로 가서 버블을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그 잉여 유동성의 상당수가 전통 금융자산 대신에 코인 시장으로 분산되면서 소화되고 있어요. 생각해보면 부동산 버블이 터지거나 주식시장 버블이 터지면 그건 경제에 엄청나게 치명적이에요. 일본은 그렇게 잃어버린 20년을 겪었죠. 자산 버블 터지는 건 경기에 치명적인데 생각해보면 코인 버블이 터진다. 실물 경기에 그만한 충격이 있을까요? 주식시장은 기업들과 연기금과 다 얽혀있고 부동산은 그야말로 서민들 모기지와 삶과 얽혀있는데 코인 시장은 그냥 투기하고 싶은 사람들의 잉여 자금만을 모아놓은 것이잖아요. 그 버블이 터진다고 해서 경기에 엄청난 악영향을 주진 않겠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코인 시장은 미국 정부와 연준이 시장의 잉여 유동성만을 딱 모아서 한쪽 편에 무해하게 쟁여놓는 주머니 같은 효용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너무 멀리 나가는 건가 싶기도 한데 그런데 그 작은 가능성이 맞다면 향후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시기가 왔을 때 전통적인 자산 시장 그러니까 주식과 채권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과도하게 아프게 경착륙으로 충격받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코인 시장으로 쟁여놨던 유동성을 불러들이진 않을까. 어떻게? 코인 시장을 대대적으로 규제하는 거죠. 그러면은 코인 시장 자금이 주식 시장으로 흘러들면서 테이퍼링에서 오는 충격을 좀 완화해 주겠죠. 물론 7번은 너무 제 상상력이 지나친 건가 싶기도 하니까 그냥 지나가듯 들어주시고요. 어쨌든 제가 비트코인에 대해 부정적인 7가지 이유였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에만 부정적이에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미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많은 비효율도 없앨 거고 혁신도 일으킬 거고 먼 미래에는 IPO 시장의 대안까지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어디까지나 미래 이야기지 현재 시점에서는 다른 코인들도 리스크가 너무 크고 제도적으로 미비해서 제가 막 진지하게 투자할 생각은 안 들고 있어요. 그래서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건 본인의 자유지만 위험성 3가지 정도만 짚어보면 먼저 보안이죠. 사람들이 뭐 비트코인 해킹이니 도난이니 하는 걸 먼 나라 이야기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무려 17에서 23%의 암호화폐가 통계적으로 도난되거나 분실됩니다. 넷 중에 하나란 거죠. 엄청난 비율이에요. 매년 다수의 코인 거래소가 주기적으로 해킹됩니다. 한국도 2019년에 2건이나 있었죠. 만약에 20% 확률로 그냥 사라질 수 있는 주식이 있으면
그 주식을 사시겠습니까? 20%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암호화폐 투자의 위험성 두 번째는 사기죠. 뉴욕의 한 ICO 자문사에서 대대적인 연구를 했어요. 한 2,300개 정도였던 것 같은데 시가총액 500억 이상의 ICO를 전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81%가 그냥 생으로 사기였어요. 백서 자체가 일부 혹은 전부 베껴온 거라던가 아니면 직원 사진이 가짜라던가, 그리고 11%는 거래소 상장도 못하고 실패했고 8%만 상장까지 갔습니다. 그 중에 절반 이상은 가격이 오르지 못하고 시들해지고 성공했다 할 수 있는 건 1.9%였어요. 10의 8이 그냥 사기인 판인데 여기 투자하시려거든 최소한 암호화폐 테크놀로지를 이해하고 백서를 읽어봤을 때 어떤 것인지 이해하실 정도는 되어야 눈뜨고 코베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미국에서도 참 큰 문제가 되는 게 사기가 아니고 적법한 ICO라 하더라도 ICO 진행해 놓고 사업이 잘 안 될 경우에 남은 자금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의무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ICO 해서 자금 끌어모은 다음에 별 노력 안 하고 실패하고서도 수백만 불 남아서 그걸로 그냥 서핑하는 대표들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되었었죠. 이 정도로 지금 이 분야는 미국에서조차 제도적으로 너무 미비하고 투자자 보호 대책이 없어요. 스탠포드 교수이자 전 금감원 위원이던 조셉 그런페스트 교수님은 함무라비 법전 이래 최악이자 최다의 증거법 위반이 코인 시장에서 대규모로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매일 800만 불, 매일 100억 원대씩 사기당하고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 금감원은 손을 놓고 있어요. 너무 아무 일도 안 하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언급했듯이 코인 시장에다 지금 잉여 유동성을 쟁여놓는 게 아니냐는 의심까지 들어요. 약간 쿠션처럼 버블이 것 같으니까 코인 시장에다 쟁여놓고 나중에 테이퍼링이랑 금리 인상해야 될 때 끌어와서 쓰려고 쟁여놓는 게 아니냐, 그런 의심까지 드는데, 이렇게 손 놓고 있는 이유에 대한 세간의 해석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워낙 이게 수도 많고 다양하다 보니까 금감원 자체도 인적 자본이 모자란다는 설명도 있고, 또 어차피 대다수의 사기가 미국 내가 아니라 러시아 등지에서 일어나서 수사를 하고 범인을 잡아도 형을 집행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형을 집행도 못하는데 섣부르게 너무 규제를 하면 블록체인 기술 자체의 토양이 사라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은 ICO 열기를 부추기는 사람들은 탈정부를 외치는 괘씸한 니힐리스트들인데, 탈정부 외치는 사람들끼리 사기치고 사기당하는 걸 정부에서 굳이 나서서 보호해줄 필요가 없다는 설명도 있어요. 비트코인이 달러를 벗어나고 정부를 못 믿으니까 제도권에서 벗어나자는 움직임인데, 그걸 왜 미국 정부가 나서서 보호해줘야 하느냐. 보란 듯이 너희가 정부 통제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정부 보호에서도 벗어난다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설명들이 있는데, 어느 설명이 맞건 간에 표면적인 현실은 숱한 사기들이 벌어지고 있고 제대로 된 보호 장치가 없다는 거죠. 사기를 당해도 대다수 그걸 돌려받을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을 요약해보면 블록체인은 경이로운 혁신이고 많은 가능성이 있고, 암호화폐 또한 미래가 긍정적이지만 현재로서는 제도적 사각지대라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에는 부정적이며 뿌리 내려서 제대로 된 네트워크 효과를 구축할 기술적 이인자를 쫓는 투자 전략은 유효할 수 있다는 것. 현재로서는 이더리움이 유력한데 굳이 양자택일 하라면 이더리움이란 거지 절대로 매수 추천 아닙니다. 저는 코인 시장은 계속 주시는 하겠지만 직접적으로 진지한 액수를 코인 시장에 넣는 일은 가까운 미래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으로 오늘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저희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